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쌍특검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그리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새해의 시작이 어수선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주에 총선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출사표 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날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예. 소식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그때 막 기자회견 끝내는데 이제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요. 아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금방 이제 뭐 생명엔 지장이 없다 이런 뉴스가 떠서 휴 하고 한숨을 내쉬긴 했습니다만 우리 정치의 혐오 정치, 증오 정치, 그러니까 그게 달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분열과 대결과 부정과 배제로 얼룩지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혐오와 긍정의 증오의 분위기가 넘치는 것 아닌가 좀 걱정입니다. 네, 정말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예. 벌어졌는데 지금 사실 이게 총선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고 지금 예. 뭐 공천 과정이 사실 이게 정신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당연히 이제 침울하죠. 그러나 이제 뭐 다들 좀 조심하고 그리고 서로 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단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화위복으로 그런 계기로 삼자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의 전체적인 반성과 그리고 이 정치 문화를 이대로 둬도 되겠는가 하는 이미 우리 정치권에서 품격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고 그리고 그 품격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품격도 없어졌고 그다음 대화 타협도 사라졌고 그래서 상대는 없애야 할 적이 됐잖아요. 이렇게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 사회도 자연히 폭력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는 거니까 우선 정치권에서부터 반성이 성찰이 저는 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당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뭐 원칙대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이 당적 논란 어떻게 보세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보수당 그리고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가 뭐 탈당도 했다가 작년에 민주당 당적을 획득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동선을 계속 추적했다는 거죠. 네. 그런 보도를 봤는데 본질이 중요한 거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2021년 그 의사당 습격 난동 미국 정치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땅에 떨어뜨렸습니까? 또 아베 수상의 피살 네. 뭐 이런 것들이 선진 국적치의 모습이 아니라 참 세계적으로도 참 불행한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여기에 좀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걸 두고도 사실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치 테러에 대한 문제 인식과는 좀 별개의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 정쟁의 소재로 만드는 건데 금방 말씀드린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더 성숙한 사회, 정말 선진국 사회의 대접을 받으려면 이럴 때 좀 양식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요거 작은 문제는 작은 있어서는. 문제대로 네. 또 본질 문제는 본질 문제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예. 거고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5선의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정치의 현주소고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요.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요.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고 국민 의사를 매개합니다. 그래서 헌법도 이 정당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그것도 특히 이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상징하는 민주당에서 보수 우파 지금은 사실 극우 정당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 선뜻 건너간다는 것.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유권자 그런 풍토 이게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후진성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이고 극히 이례적인 10년에 하나 100년에 하나 이슬동말동한 그런 사례가 우리는 총선 때마다 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정체성으로 하지 않고 노선으로 하지 않고 신념으로 하지 않고 자기 철학으로 하지 않고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한단 말이에요. 정치는 공의 영역입니다. 퍼블릭. 네. 나의 살을 내려놓고 세상을 좀 더 바꿔보겠다. 좋게 만들겠다 하는 그 공심의 발로인데 이거와 이 사심에 입각한 입신양명의 정치가 이당 저당을 기웃거리게 만드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상민 의원 참 저도 가깝고 훌륭한 의원이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안타깝습니다. 당내에서 그 이견을 계속 할 수 있죠. 네, 나름 그런데 소신 발언을 계속 해왔었죠. 정치 입문할 때 제가 사실 좀 돕기도 했습니다. 17대 열린우리당의 대전에서 공천 받아서 뒤늦게 이제 출발했었는데 저는 이상민 의원을 그때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그런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까 극우 정당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이제 이상민 의원이 입당 전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주고받은 발언을 보니까 한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전문을 보니까 국민의힘의 정책이 책임성이라는 점, 책임감이라는 점에서는 더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다. 그 책임감과 진보를 연결하는 것도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는 정당인가? 이 정권이 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명 앞에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권 아닙니까? 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는 박정훈 대령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행사로 해서 막은 것 아닙니까? 해임시키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명명백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좀 지난 얘기지만 잊을 수 없는 것이 이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한 정권이잖아요. 책임감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이 다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흑을 백이라고 우기고 백을 흑이라고 우기면서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코미디 아니고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지금 상식의 혼돈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권이 나타나서는 안 될 변종 정권, 변칙 정권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선택해서 0.7% 이긴 것은 맞지만 네. 그러나 0.7% 이겼으면 0.7% 이긴 만큼 겸손해야 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정적 죽이기에 골몰하는 이런 행태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폭락하지 않습니까? 예. 언론 지수가 폭락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주저앉지 않습니까? 무역 수출이 줄지 않습니까?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저는 납득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지금 정권 비판을 세게 해주셨는데 민주당 탈당 러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에 지금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원죄가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민주당을 탈당한 전력이 있는데
저는 그 노선을 달리했기 때문에 새로운 재야 인사들과 진보 정당을 해보려는 꿈을 가지고 했었던 거고요. 정치는 자기 신념과 철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대, 지금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정권의 이 몰상식한 행태를 국민 주권자가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로막는 형국이거든요. 신당 창당이 무슨 깃발로 무슨 기치로 어떤 정치 철학과 신념으로 비전으로 신당 창당이 되는지 저는 우리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민주주의 뭐 이런 문제들 지적했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에서 끝까지 투쟁해야죠. 저도 과거에 당을 벗어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2009년인데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네. 동교동으로 대선 후보를 지낸 사람으로서 무소속 출마는 맞지 않다. 민주당에 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 대통령 말씀 들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때 혈기가 그렇죠. 잘못된 거죠. 당선은 됐어요. 나와서 지역 주민들은 저한테 73% 무소속 후보에게 73%의 지지를 보냈으니까 그건 뭐 아마 보궐선거 사상 최다 득표를 하면서 당선이 됐지만 그 의미 없는 승리였습니다. 이낙연 대표 나가서 저는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쯤 인사드리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 누구를 지칭해서 한 발언이라고 보세요? 뭐 지지자들 또는 뭐 호남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자기를 만들어준 지사를 만들어주고 국회의원 만들어준 분들께 이제 용서를 구한다는 건데 용서 안 될 겁니다. 지금 호남 민심은요 제가 알기로 지금 그 분노의 수위가 최고로 지금 높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네. 호남 민심에 큰 작용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호남 민심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메시지를 낸 시점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즈음이었습니다. 뭐 이 전 대표가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 김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건 악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좀 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김 전 대통령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 보면서 어떤 말씀 해주셨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가시밭길을 걸어오면서도 정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통합의 정치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김종필 총재와 손을 잡고 연합정부, 통합정부로 집권을 했고 DJP 연합을 했죠.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도 김대중 대통령이 결정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화합 이걸 추구했죠. 그러니까 지역 화합, 그다음에 정치적인 통합, 그리고 남북 화해와 통합에 국민들은 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분열과 갈등, 대립, 증오, 혐오 이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계시면 이 대표 멈추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야권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요 발언을 지금 하셨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폭주, 백색 독재 저는 이 연성 독재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딱 연성 독재입니다. 왜냐하면 연성 독재란 말은 경성 독재, 강성 독재하고 비교되는 말인데 강성 독재는 총칼로 서울의 봄 영화 보셨잖아요. 네. 12.12 군사 반란 이런 게 이래서 탄생한 전두환 박정희 정권 이렇게 강성 독재 정권이고요. 연성 독재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입고 있습니다. 야당도 있고 사법제도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실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그리고 총칼이 아닌 이 합법적인 이 수단 예를 들면 검찰 수사권 이런 걸 통해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영장 넣고 이런 걸로 국민들과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위협하는 이런 정치가 연성 독재인데 이 연성 독재 앞에 야당이 분열하면 되겠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 발언도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문 대통령 거기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윤석열 정권 탄생하는데
이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큰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 책임을 아무도 지금 함구하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예.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요.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이 개혁 정권 재창출이다 이렇게 뭐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래서 쇄신 정풍을 받아들이고 국민 경선을 받아들이고 노무현 정부로 다시 재창출이 된 건데 그러나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 5년 만에 그것도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게 참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를 누구로부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권 통합을 촉구한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책임까지 묻는 데까지 갔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은데 거기에 빠진 게 자, 윤석열 정권 태동에 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상식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공격이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쌍특검 전국이라서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특검에 대해서 이 거부권이라는 건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 권력은 왕의 권력이 아니거든요. 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한된 한정된 권력인데 이거를 뭐 조자룡 헌칼 쓰듯이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르면 이거는 헌법에 물어봐야 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비리를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데 그 법을 거부권으로 돌려보낸 게 대통령 권한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당장.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저는 이제 1월 2월 공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 작업 진행되면 국회의원 300명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출석의원의 3분의 2면 통과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불씨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이 표결할 때는 속도전이었는데 재표결은 좀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부권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는데 전략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받는 것도 말하자면 속공도 할 수 있지만 지공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전략상의 그거는 당의 전략인 거지요. 국민의 70%가 이건 이제 김건희 특검 맞다라고 했으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걸 관철하는 게 맞죠. 그리고 특히 이 범죄가 중대 범죄 아닙니까? 주가 조작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주가 조작 범죄는 징역 150년, 그 매도프라는 사람 징역 100년 이렇게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형이 세죠. 이런 미국은. 그다음에 이명박 씨도 BBK 그걸로 해서 징역 20년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입니다. 자본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중대 범죄인데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요. 공범들이 다 유죄 받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특검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저쪽에 공천 탈락자들이 이 심드렁해서 국회 출석하지 않은 시점 기다려서 출석 3분의 2 채워서 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총선과 맞물리면서 총선용으로 계속 악법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아요. 작년 4월에 이 특검법 발의해서 8개월이 왔는데요. 그 8개월 동안 뭐 단 한 번도 협상에 응하지 않아놓고 이제 총선이 임박해서 그거는 자가당착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영부인 관련 업무를 보좌할 이 설치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특검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실이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부분은 이런 점을 좀 의식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거부권에 대한 이제 국민적 여론 역풍을 어떻게 좀 모면해 볼까 하는 뒷북 부속실 얘기인데요. 그것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선되면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근데 지금 아내로서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실권자로서의 역할이거든요. 이거부터 다시 재천명해야 합니다. 다시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아내의 역할에만 국한해서 머무르겠다. 이 선언이 필요합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이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것도. 특별감찰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건 유감입니다. 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보 상황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북한이 4일 연속으로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강행했습니다. 이게 남측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정상 훈련이라고 했는데 지금 매일같이 포사격을 강행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게 정초에 좀 푸근해야 되는데요. 뭐 정치 테러에다가 또 포사격에다가 또 이쪽에서는 대응 사격에다가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은 설마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만 이 대통령까지도 이 정권도 지금 설마 하고 지금 큰 소리 이제 말폭탄 쏟아내는데요. 무책임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리고 1월 5일 날 200발, 1월 6일 날 60발, 1월 7일 날 90발 뭐 계속해서 포를 쏘고 우리는 뭐 대응 사격 2배로 했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그 상황에서 NSC 국가안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거. 네. 이렇게 무신경할 수 있습니까? 제가 NSC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죠? 당연히 긴급 NSC가 소집돼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네. 이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는 한미일 공조 시스템도 가동시켜야 맞죠. 왜냐하면 새해 벽두부터 지금 물론 한미 연합훈련이 빌미가 돼서 북이 자기들도 훈련한 거다라고 하지만 우발적인 충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한 3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2의 연평도 포격 도발 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트럼프 대선을 겨냥한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선에 돼야만 뭔가 북은 미국과의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정권의 트럼프 선거에 도움이 되는 두 지점은 뭐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분쟁 지역화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핵실험 NPT 체제를 흔드는 거거든요.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무능하다는 걸 폭로해 줌으로써 트럼프에게 반사 이익을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두 번째 리스크고 세 번째는 아마 러시아에 계속해서 포탄과 미사일을 계속 공급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 러시아의 전투기 지원을 받고 이 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받고 함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고 또 이렇게 돼서 유엔 안보리를 무력화시키고 네. 그래서 제재망을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도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NSC 회의도 안 열렸죠. 제대로 대응하는 뭐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방송 문자 발송도 늦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대응이 잘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평생 북한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없잖아요. 북한 사람 만나본 일이 없어요. 북한 공부를 했다는 뭐가 증거가 없어요. 남북 평화 문제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그 옆에 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통일부 장관 북한 타도론자입니다. 통일부 장관 타도론자예요. 국방부 장관 선제 타격론자예요. 선제 타격론. 거기다가 서울의 봄 12.12 군사 반란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지켜사온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국방장관 시켜서 옆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NSC 차장이라고 지금 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조종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조종한다고 보죠. 북한 붕괴론자입니다. 대표적인. 그 신념론자, 신념. 극우의 신념을 갖고 있어요. 북한 붕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 그리고 본인 지도자 자신은 흑백론자예요. 유죄냐 무죄냐 흑이냐 백이냐 선이냐 악이냐. 북을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악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 라인 자체가 다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내치도 증오와 혐오로 몰고 가고 있고 남북 관계도 극도의 근친 증오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참 정초부터 이 한반도 정세가 참 심란한데요. 우리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심판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그나마 이 정권 정신 차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하고 나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좀 멈췄잖아요. 예. 눈치 보는 거거든요.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강제로 노선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 여당 심판해야 하는 거죠. 네. 이 건도 짚어봤으면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본 노토방도 강진 소식에 대해서 일본 총리한테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에 위로 서한 보낸 걸 어떻게 봐야 될지. 갈라치기 포격이라고 볼 수 있죠. 남쪽을 향해서는 포격,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유화 제스처인데요. 예. 물론 95년 고베 지진 30년 전에 거기에 그때는 5천 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이번에는 264명이 사망 또는 실종자인데 큰 뭐 지진 피해니까 네. 뭐 위로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정상 국가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위로 전문과 함께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언제라도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었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위로 전문에서 눈에 띄는 게 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 각하. 근데 제가요 2005년입니다.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정일 위원장을 이렇게 설득했어요. 자, 인간관계에서도 말이 험하면 틀어집니다. 네.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미스터 김정일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근데 미스터라는 말은 경칭입니다. 경칭. 그것은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독재자 김정일 뭐 이런 게 아니라 미스터 김정일이라고 호칭한 것은 우호적인 신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정일 위원장께서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뭐 이게 굉장히 뭐 욕설도 퍼붓고 그랬는데 거친 발언 많이 각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호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뭐 우리를 그렇게 인정만 한다면 부시 대통령 각하라고 못 부를 것도 없죠. 부시 대통령 각하 뭐 이렇게 저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또 미국에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시다 총리 각하라고 한 것은 의미가 있는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존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좀 행보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엿보이기는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흔들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는 거지요. 예. 북중러 삼각구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대신 한미일은 압박을 느끼는 거니까 그중에 약한 골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가 균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렸다고도 볼 수 있죠. 고도의 정말 이북은요. 중국과 러시아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아주 고도의 훈련된 단련된 외교 기술자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외교부든 청와대든 대통령실이든 1년이나 2년 있으면 바뀌잖아요. 예. 이분들은 30년, 40년, 50년 미국이면 미국 전문, 일본이면 일본 전문, 체코면 체코 전문 이것만 평생 다룹니다.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능수능란하게 생존 외교, 전술 외교, 전략 외교를 구사하지요. 예. 요즘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데마다 딸 주에 데리고 다니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요거 또 후계자 얘기 계속 이미지 나오고 연출이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스위스에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 무슨 핵, 미사일. 근데 이제 어린 딸을 그거는 상반된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도 대치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포악한 독재자보다는 뭔가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연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생 나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이힐 신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전주 병지역 출마 선언하셨는데 각오, 다짐 한번 말씀 청해 볼까요? 전라북도가요. 이제 고향이 아니신 분들은 근데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아주 굉장한 열패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는 강원도나 충북보다 큰 도입니다. 인구도 그렇고. 근데 경제적으로는 지금 꼴찌로 전락했어요. 인구도 지금 줄어서 뒤집어질 판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작년에 잼버리 망신살이 뻗쳤어요. 그러고 나서 새만금 예산이 80%가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어요. 네. 거기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KCC 농구가 떠나버렸습니다. 부산으로. 거기다가 국회의원 숫자가 두 자릿수 10명에서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이 농촌 도중에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콕 집어서 한 명 줄여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패감과 절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제 출사표를 내면서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백색 독재, 연성 독재에 대해서 싸워야 할 때고 전북 무시에 대해서 전북 홀대에 대해서 싸워야 할 때다 라는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